네, 우리 첫 시간에는 재무관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업 경영의 목표와 기업 지배 구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 경영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왜곡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우리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재무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을 보면요. 포춘 500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이제 500대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 CEO들에게 당신은 기업을 경영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주목을 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5가지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만족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쉐어홀더 밸류라고 하는 거, 쉐어홀더는 우리가 주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주주 가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변화 관리, 네 번째는 IT 접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용 경쟁력, 이렇게 가격 경쟁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줄친 부분이 있죠. 주주 가치라는 것에 줄을 쳐놨는데요. 이 포춘 500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요,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쉐어홀더 밸류라고 하는 주주 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주주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주주라고 표현합니까? 주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주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건 즉 달리 말하면 주식의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의 가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주가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쉐어홀더 밸류라고 하는 건 주가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포춘 500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주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의 가치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제 한번 이 각국의 주식과 채권 투자의 수익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현상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할 텐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오른쪽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요. 부채와 자본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봤었죠. 부채의 예 중에서는 우리 회사채라는 게 있었고요. 자본의 예는 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걸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요. 어디가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느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위험이 낮은 채권보다는 위험이 높은 주식에 투자했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은 보상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을 봤더니요.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미국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스탁 리턴이라고 하는 건 주식의 수익률이고요. 반드 리턴이라고 하는, 이제 반드는 채권을 말하는데 리턴은 이제 수익률을 말하죠.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의 수익률과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요.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했던 그 공식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주식의 수익률은 12.4%였고요. 채권의 수익률은 5.8%였으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실현되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의 수익률과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주식의 수익률이 14.7%고 채권의 수익률은 8.4%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주식의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제외한다고 가정해 보면 1980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을 고려를 했을 때 11%, 채권의 수익률은 13%,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네,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원인을 우리는 기업 경영의 목표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 채권이나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채권은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채권이라는 건 이제 회사가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죠.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하면요. 이 투자자는 채권이라는 증서를 받고 원금, 액면가에 해당하는 걸 투자를 기업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쿠폰 레이트라고 하는 액면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매년 이자로 받고요. 채권에는 만기가 있거든요. 뭐 3년 만기, 5년 만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만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액면가를 다 돌려받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자 소득. 그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이자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 이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채권도 가격이 바뀌거든요. 우리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요. 채권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 갭을 바로 우리는 자본 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까처럼 이자를 받거나 자본 이득을 얻거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참고로 이 채권의 그 이자라고 하는 건 고정돼 있습니다. 처음에 발행될 때부터 고정돼 있어서요. 그 기업이 도산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한 정해진 이자를 받습니다. 그 기업이 영업을 잘하던 못하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우선순위로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 만기가 되면 액면가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이라는 걸 받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주식은 뭐 1년에 한 번, 최근에는 뭐 1년에 두 번 또는 네 번까지도 하는데요. 배당을 받게 되고요. 주식은 또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이 있어서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그만큼 우리가 자본이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배당이라고 하는 건 이 채권에서 받는 이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배당이라고 하는 건요. 영업이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손실을 보게 되면 배당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해져 있는 이자를 받는 부채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가 로우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영업이 잘 되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채권은요, 그 기업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남겨도 이자가 더 많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금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방금 살펴봤던 이 그 설문조사 결과는요, 사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지금하고 조금 시간이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런 면이 있다는 걸 감안한 상태에서 이걸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 재무 담당 임원 CFO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재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 경영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외형의 극대화라고 대답한 사람이 72%였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경영 목표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든지 뭐 수익의 극대화 이런 게 아니고요. 외형의 극대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수가 72%가. 그리고 또 하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중에서 자본 비용이 싼 자금 조달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증자라고 하는 건 주식을 더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증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상증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상증자가 있는데, 무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무료로 그냥 그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고요. 유상증자는 돈을 더 받고 주식을 더 발행해서 나눠주는 걸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뜻이고요. 회사채 발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부채를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랑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자본 비용이 그러니까 싸게 더 조달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정답을 첫 시간에 벌써 말씀을 드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채와 자본 중에 어디가 더 비싼 돈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자본이, 즉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가 더 비싼 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CFO들이 대답한 거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우리가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 이제 부채가 돼야 되는데, 즉 회사채가 돼야 되는데 주식이라고 답한 사람이 90%에 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재무 담당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주식이라고 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식이라고 답한 이유는 뭐냐면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는 정해져 있는 이자를 줘야 되지만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는 배당이라는 건 안 줘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뭐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주식에 투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십니까? 어떤 걸 노리고? 자본이득하고 배당을 봤을 때 배당보다는 자본이득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면 뭐 20%, 30%, 뭐 2배, 3배 이렇게 이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당으로 주는 뭐 3%, 4%이 정도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 당시에는 더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배당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이자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배당을 안 주는 게 훨씬 더 자본 비용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 뒤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IMF 이전에 우리 이제 IMF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에 우리 기업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기업 경영의 목표가 주주가치 뭐 이런 것보다는 포춘 500에서 얘기했던 그런 뭐 주주가치, 주가 이런 것보다는요 외형의 극대화라는 걸 이제 더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된 방향으로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한자로 써진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대마불사라는 말은 뭐냐면 바둑 용어잖아요. 대마는 죽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요 보면 기업의 덩치가 커져서 굉장히 커지면요 이 기업이 죽지 않도록 누군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우리나라 그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뭐 현대자동차 또는 삼성전자 이런 회사가 갑자기 도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굉장히 큰 경제적인 타격이 올 거고요. 그 대기업의 기업 생태계에 있는 수많은 계열사들, 수많은 납품 기업들도 다 같이 도산할 테니까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정이 나빠져서 도산하려고 하면 이걸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살려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는 이제 조선산업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종종 봐왔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덩치가 커지고 나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해도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덩치를 키우려고 노력을 해왔던 게 바로 IMF 이전의 기업 경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불사 때문에 차입 경영을 하게 되고요. 수익이 나거나 안 나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기업 경영의 목표는 외형의 극대화였으니까 일단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서 뭐 문화부활식 경영, 또 문화부활식 확장 이런 것들 봤었죠. 그러니까 뭐 전자산업에 있던 회사가 뭐 자동차에도 뛰어들고 자동차 회사가 막 금융에도 뛰어들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덩치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렇게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산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 위험이 상승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고위험 저수익 투자, 이제 비관련 다각화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하락해서 기업이 실패하고 위험이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학교 앞에 제가 국민은행에서 1억 원의 돈을 5% 이자를 주고 빌려서 학교 앞에 커피숍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적어도 어느 이상의 수입을 내야 될까요? 적어도 내가 이자를 갚을 만한 5% 이상은 수익을 내야 돈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었던 거죠.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외형을 확장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계속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마불사해서 계속 이런 사이클이 이어졌던 거죠. 성장 중심 정책이 가져온 효과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IMF를 맞이하게 되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부채 비율은 치솟고 수익은 낮아져서 이런 IMF를 맞이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로 올라갔던 걸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나라 IMF를 맞았던 그런 역사를 봤을 때
기업 경영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기업 경영의 목표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 경영의 목표는 사실은 최근에는 이 주주가치, 여기서는 기업가치 극대화,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물어봤을 때는 기업 경영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이윤의 극대화라든지 시장 점유율의 극대화라든지 규모의 극대화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이 주주가치 극대화뿐만이 아니고요. 이해관계자 가치의 극대화라는 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건 아직 이제 우리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아니니까 그건 좀 접어두고요. 일단 우리는 주주가치의 극대화. 왜냐하면 이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경영 목표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이윤이라는 게 1년 안의 이윤인지 3년 안의 이윤인지 5년 안의 이윤인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고요. 만약에 제가 CEO로 취임을 했는데요. 제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기업경영의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라고 하면 저는 3년 동안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에는 그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이 단기 이윤만을 보고 영업을 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는 우리가 먹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삼성이라는 회사가 80년대 우리가 반도체 투자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품이 됐던 그런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장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 목표가 왜 기업 가치의 극대화, 주주 가치의 극대화냐라고 따져보면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라는 건 결국에는 부채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 채권자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인데 채권자의 가치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가치가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여기 이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윤의 극대화나 기업 규모의 극대화, 시장 규모, 시장 점유율의 극대화는 왜 우리가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초기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은 물론 주주가치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생존하려면 시장 점유율의 극대화 같은 것들이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주가치 극대화가 즉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업 경영의 목표라고 하는 건 주주 가치의 극대화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경영의 목표인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대리인 문제라는 건데요. 이 대리인 문제라는 건 왜 발생을 하냐면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주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주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순간에 주주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이 모여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그런 투표를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합니까? 우리 지역구에 우리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서 그 국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논의를 하고 또 관련된 이제 행정부의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에서도요. 주주들은 내 뜻을 대변하는 이사를 뽑아서 그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그 이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유와 경영은 분리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에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처럼 다 같이 모여서 뭔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전문성 있게 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 단점이 뭐냐면 제가 방금 잠깐 언급했듯이 이런 대리인 문제라는 게 발생된다는 게 그런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의 그 단점의 예는 어떤 거냐면요. 그 대리인 문제의 예는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 경영자는요. 여기서 소유는 누구죠? 주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주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경영자는 대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리인 문제를 뭐 주인, 대리인 문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 대리인 문제는 이 경영자가 사실은 대리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인의 이익, 즉 주주의 이익을 최고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즉 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게 주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해서 그걸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주주의 부보다는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대리인 문제, 여기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일어나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고 이 대리인 비용이 크게 발생하면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대리인 문제가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시죠? 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그 경영자가요. 뭐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업의 그 돈을 펑펑 쓰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아주 쉬운 대리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이 경영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익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뭐 배임을 저지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뭐 소위 말하는 재벌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기업을 이제 뭐 물려주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금융 범죄, 경제 범죄 같은 것들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런 기업 지배 구조, 대리인 문제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조금 다시 한번 여기까지 짚어보면 기업 경영의 목표는 우리는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대리인 문제라는 게 있었고요. 이 대리인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스토리라인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업 경영의 목표는 주주가치의 극대화인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라는 게 발생이 돼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방해하고 있고 이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기업 지배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기업 지배구조를요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번역을 좀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탑다운의 방식으로 뭐 재벌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배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하는 건 기업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주주, 채권자, 경영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좁은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요. 경영자가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바로 우리는 기업 지배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가 좋은 기업은요, 이런 대리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하는 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인 대리인 문제와 이에 따른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ESG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언급이 되잖아요. 환경이나 사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는 지금까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기업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까? 아마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ESG에서 G가 왜 여기에 G가 왜 들어가느냐?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업 지배 구조는 주주가 경영자를 또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그런 그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규율하고 감시해서 결국에 우리 기업의 목표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잘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주주에게 그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ESG에 포함돼서 우리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 지배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기업 지배 구조의 개념은 이렇게 크게 우리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요. 기업에서 주주가 경영자를 규율하는 그런 그 시스템, 그 내부 통제 제도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대표자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또 아주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으면 이런 이사회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주주가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주주총회. 1년에 한 번씩 우리 2월 달이나 3월 달쯤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기업 내부에서도 감사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규율하는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소액 주주들도 모여서 뭔가 큰 목소리를 내는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뭐 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요. 이제 그 주주로서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업 내부를 살펴보고 뭔가 소액 주주가 이렇게 기업 내부를 살펴보고 뭔가 통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협의의 그 기업 지배 구조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3차 시에서 제가 기업 지배 구조의 외부 감독 시스템부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